UN 본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70년간 철벽처럼 굳건했던 서구 선진국들의 아성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자리, 그 폐허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압도적인 1위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건 분명 우리가 상상도 못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직원의 절규가 얼어붙은 사무실을 뒤흔들며 모두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 충격적인 현상이 단순한 집게차거나 일시적 신드롬이 아님을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눈물과 전율, 그리고 그 압도적인 통계 뒤에 감춰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경악스러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라파엘 브리노입니다. 제네바 UN 본부에서 국제협력 전략을 담당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동료들은 저를 차갑고 분석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며칠 전 오전,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하나의 문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례 글로벌 프로젝트 영향력 평가 보고서였죠. 각국이 진행한 국제원조 사업의 효과를 종합 분석한 자료입니다.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문서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머그잔이 흔들렸습니다. 최우수 평가국 대한민국, 목표 달성도 94%, 현지 호응도 98%, 여러 번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죠. 지난 30년 동안 이 순위는 미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이 정상에 올랐다고? 그것도 이런 격차로? 집게 차고일 거야. 당장 통계 검증팀에 내선을 걸었습니다. 방금 받은 평가 보고서 말인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 재확인 부탁하네. 잠시 뒤 전해진 답변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브리노 국장님, 3중으로 교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한국이 추진한 23개 사업 중 22개가 계획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네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묻었습니다. 납득이 안 됐죠. 한국이라고? 성장세가 눈부시긴 해도 국제원조 영역에서 기존 강국들을 압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순간 제 조수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님, 시급히 확인하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녀가 건넨 스마트패드에서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UN 회의장을 배경으로 한 청년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볼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전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을 최우등으로 마쳤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개발경제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평생 꿈이 UN에서 의미 있는 개발 사업을 이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을 가다듬느라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혁신 프로젝트 참여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방식의 유럽 주도 사업에 배치됐죠. 예전 같았으면 감사했을 텐데 이젠 다릅니다. 오직 한국식 프로젝트만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사직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었죠.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공유 횟수만 30만이 넘고요. 반응들이 폭발적입니다. 대다수가 그의 결정에 함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댓글 창을 훑어내렸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지원 떨어지고 멘탈 와르르, UN이 한국의 혁신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진짜 문제. 국제협력의 미래는 워싱턴도 브뤼셀도 아닌 서울에 있다. 무슨 최면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책임자는 안색이 창백했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한국의 방법론을 전수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조차도 말이죠. 터무니없는 소리야. 누군가 한숨을 뱉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이건 틀림없이 일시적 현상일 거야. 우연히 겹쳤거나 통계의 함정 같은 거지. 시간이 흐르면 틀렸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전략가 카밀라였습니다. 32살의 차세대 인재죠. 실례지만 국장님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그녀의 눈동자는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피곤하게 숨을 내쉬며 그녀를 응시했죠. 카밀라, 자네까지 이 한국 신드롬에 빠진 건가? 신드롬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녀가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한국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뭘 봤는데? 제가 팔을 꼬며 물었습니다. 우간다 정수시설 사업 기억하시죠? 10년 넘게 표류하던 그 프로젝트를 한국팀이 반년 만에 완성했어요. 방글라데시 디지털 교육, 한국이 구축한 원격 학습 플랫폼 덕분에 문맹률이 12개월 만에 반토막 났고요. 그녀가 서류를 꺼내려 하자 저는 제스처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됐네. 하지만 그건 단지 운 좋은 몇 가지 케이스일 뿐이야. 운이라고요? 카밀라의 톤이 올라갔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지금 국제원조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고 있어요. 카밀라의 눈빛은 젊은 세대 특유의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신중하던 그녀가 이토록 격앙된 모습은 처음 봤죠.
국장님, 이건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바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밀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게.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그럼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작년 한국의 인공지능 특허 출원 세계 1위, 의료 로봇 수술 성공률 98%로 세계 최고,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속도 미국의 3배. 이게 단순한 유행입니까? 그래도 그건 기술적 성과일 뿐이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UN 직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기술적 성과요? 카밀라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국장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슨 시적인 표현은 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유엔도 선진국들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났어요. 사진 속에는 메마른 땅에 설치된 이상한 장치들이 보였습니다. 공기 중 수분을 모아 물을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하루에 1000리터씩 태양광으로 작동하고요. 그들은 이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특허도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밀라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목마른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돈을 생각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한국이 하는 일입니다. 기술로 생명을 살리고 이익보다 인류애를 선택하는 것.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죠. 그래도 한두 가지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순 없네. 이건 너무 감상적이라고요? 카밀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엔이 지난 70년간 무엇을 위해 존재했습니까? 세계 평화? 인권 신장? 빈곤 퇴치? 그런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감상적이라고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도 한국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회의실에서 보고서나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카밀라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젊은 세대의 이상주의야.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지. 하지만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무총장실에서 온 전화였죠. 라파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주게.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사무총장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사무소장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죠. 라파엘, 사태가 심각해.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뉴욕 본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청원서가 3,000명을 넘었다네. 3,000명이요? 아프리카 본부는 더 심각해. 케냐 나이로비 소장이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한국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아예 지원자가 없어요. 도쿄 사무소장도 거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한국식 방법론 교육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이 내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라파엘,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해주게.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이건 명령일세. 사무총장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조사팀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들은 웨이롱과 타케시였죠. 중국과 일본 출신의 베테랑 외교관들로 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본부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조사 임무에 대해 설명하자 두 사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웨이롱이 먼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라파엘, 그게 뭐가 그리 놀라운가? 한국의 마케팅 전략에 넘어간 것뿐이야. K-팝처럼 말이지. 타케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일본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80년대에는 모두가 도쿄를 동경했으니까. 하지만 거품은 결국 꺼지는 법입니다. 그래도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UN 프로젝트 성과 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했다고. 성공률이 94%라니. 94%. 웨이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분명 통계 조작이 있을 거야. 작은 나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지. 하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식수 개발 프로젝트, 동남아 재난 구호 시스템, 남미 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이 주도한 모든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이상하네. 타케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여력이 없을 텐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웨이롱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조카가 베이징 대학 수석 졸업생인데 UN 인턴십보다 한국 기업 인턴십을 선택했대. 미쳤다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 한국에서는 미래를 만들지만 UN에서는 과거를 관리한다고. 우리 셋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일시적일 거야. 타케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류 열풍처럼 곧 식을 거라고. 실체 없는 환상이지. 동감이야. 웨이롱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 가진 깊이와
역사를 한국이 어떻게 따라오겠어? 그저 서구의 기술을 잘 포장한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그들의 확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직접 가서 확인은 해봐야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함께 가지. 웨이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사무총장 명령이니까. 한국 애들이 뭘 그리 대단하게 했는지 보자고. 타케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분명 실망스러울 거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한 현지인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친구가 되러 왔어요. 한국 팀은 우리의 말을 들어줬어요. 처음으로요. 그들은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답을 찾았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선진국 원조팀들에 대한 평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출발 준비를 하는데 카밀라가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그래, 자네도 함께 가겠나? 당연하죠.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국장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네가 본 게 진실이길 바라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실 이상일 거예요. 카밀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깨워주고 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사팀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와 카밀라, 웨이롱, 타케시,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2명, 6명의 작은 팀이었지만 각자의 전문성은 확실했죠. 한국행 비행기가 이렇게 만석일 줄은 몰랐네. 웨이롱이 체크인 카운터의 긴 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부분이 UN 관계자들이에요. 카밀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2명의 젊은 직원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한국이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 비결이 뭘까? 들은 얘기로는 현지인들을 진짜 파트너로 대한대.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운다고. 그게 다야?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아니야, 뭔가 더 있어. 한국 팀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적이라 과연 그런 게 존재할까요? 국장님, 옆자리에 카밀라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팀이 주도한 태풍 피해 복구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3달 빨리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죠. 현지 주민 만족도는 100%였습니다. 100%라니 타케시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조작 아니면 협박이겠지. 하지만 그 아래 올라온 현지 주민의 영상 메시지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노인,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 뛰노는 아이들,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를 보며 기뻐하는 주민들. 이게 다 연출일 순 없잖아.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어서 오세요. UN 조사팀이시죠?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젊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이었죠. 네, 맞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UN 한국 사무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브리핑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잠깐 웨이롱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시죠. 물론입니다. 서윤이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건 제안일 뿐이에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한국이 실패한 프로젝트도 볼 수 있나요? 타케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서윤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희의 초기 시도들도 숨기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투명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조사를 받는 쪽은 성공만 보여주려 하거든요. 호텔에 짐을 푼 후 우리는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UN 한국 사무소는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사진들. 그런데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현지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실패한 프로젝트의 사진까지 있었죠. 왜 실패한 프로젝트 사진도 걸어놨죠?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도 우리의 일부니까요. 한국 사무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모두가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소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경험보다 열정을, 권위보다 창의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웨이롱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젊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가치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한 후 잠시 호텔에서 짐을 풀고 UN 한국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되자 프로젝터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붉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현재 한국이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젊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총 53개국 127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잠깐, 한국의 국제개발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규모가 가능하죠? 타케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매니저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은 돈이 아니라 방법에 있거든요. 그가 클릭하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 사진이었죠. 이곳은 나이로비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2년 전까지 식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죠. 다른 선진국들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질학적 문제군요. 웨이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우물을 파는 대신 현지 청년들에게 대기 중 수분을 포집하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장비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게 설계했고요. 다음 사진은 젊은 케냐 청년들이 직접 만든 물 생산 장치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용은 기존 방식의 10분의 1, 하지만 효과는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 이전이라 타케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죠. 문제가 생기면 화상으로 함께 해결하고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발전시킵니다. 카밀라가 흥분된 표정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이게 제가 말한 거예요. 일회성 원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하지만 웨이롱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듣기엔 좋지만 실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매니저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케냐 프로젝트만 봐도 시작 후 1년 만에 영아 사망률 70% 감소, 수인성 질병 85% 감소, 학교 출석률 120% 증가, 120%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웃 마을 아이들까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법이죠.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의 접근법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방글라데시 교육 프로젝트를 보시죠. 새로운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짓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이요? 타케시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가난한 지역에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을에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고 여러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교육 앱을 개발했죠. 내용은 현지 교사들과 함께 만들었고요. 화면에 나타난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앱 출시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사용, 문맹률 30% 감소, 비용은 학교 한 채 짓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덧붙였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서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던 걸까요? 틀렸다기보다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방법은 그대로였던 거죠. 한국은 후발주자였기에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서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벽에 걸린 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갑니다. 단순한 문구였지만 왠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은 더욱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현장 팀장들이 직접 나와 경험을 공유했죠. 저는 김태준입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구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파괴됐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상태였죠. 화면에 당시 참상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집들, 흙탕물, 망연자실한 표정의 주민들, 다른 국제 구호팀들은 천막과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걸 시작했습니다. 뭘 했죠? 웨이롱이 물었습니다.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준이 답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었죠.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당신들이 원하는 마을의 미래는 무엇이냐고. 타케시가 비웃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그런 한가한 짓을? 한가한 게 아니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재건할 주체였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주민들과 한국팀이 함께 그린 마을 설계도였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거기엔 꿈이 담겨 있었죠. 주민들이 원한 건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임시 천막 학교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주민들과 함께 이어진 사진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작은 천막이었던 것이 점차 제대로 된 건물로 변해갔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6개월 후 그 마을은 주변에서 가장 빨리 복구된 곳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웨이롱이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일 순 없잖아요. 실패 사례도 있을 텐데. 물론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보여드리죠. 그가 클릭하자 실패라는 큰 글씨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프로젝트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죠. 몽골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나무들이 다 죽었거든요. 현지 기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포기했나요?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배웠죠.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지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엔 어떤 식물이 자랐는지. 그들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을 결합했더니 두 번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우리는 실제 프로젝트 운영실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프로젝트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다 실시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현장 팀들이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운영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화상회의로 연결하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죠. 바로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의 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페루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운영실장이 즉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페루 현장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물정화 시설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잠시만요. 운영실장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케냐 팀이 해결한 적이 있네요. 지금 연결해드릴게요. 순식간에 세 지역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울, 페루, 케냐 팀이 자신들의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운영실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타케시가 갑자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혹시 보여주기용 아닌가요? 한국 팀장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대답했죠. 완벽하지 않아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배웁니다. 다만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을 뿐이죠. 왜요? 웨이롱이 물었습니다. 실수를 숨기면 다른 사람도 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해야죠. 식사가 끝날 무렵 타케시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 타케시가 일어서려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타케시가 쓰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실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죠. 타케시, 웨이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대답 좀 해봐. 타케시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제가 즉시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맥박이 이상해요. 빨리 구급차를. 서윤이 이미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응급 환자입니다. 강남구 테헤랄로 한국 UN 사무소 건물. 50대 남성. 의식 저하, 섬액 증상, 입술 청색증. 즉시 출동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겠습니다. 넥타이 풀었습니다. 기도 확보했습니다. 주변의 한국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들을 치우고 누군가는 물수건을 가져왔죠. 한 직원은 자동제세동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AED 가져왔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윤이 타케시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시켜주세요. 불과 3분, 정말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 들어왔죠. 환자 상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이 전문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이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53세 일본인 남성, 식사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 호소 후 의식 저하, 발생 시각 오후 9시 15분, 현재 의식 레벨 혼미, 자극의 일부 반응.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타케시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한 대원은 심전도를 부착하고 다른 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심방세동 확인, 혈압 90에 60, 산소 포화도 89%.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도착 예정 시각 7분.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구급대원이 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웨이롱이 나섰습니다. 타케시와 가장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요. 나머지는 택시로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마자 서윤이 또 다른 전화를 걸었죠. 일본 대사관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타케시 야마모토 씨가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택시 안에서 카밀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타케시 씨, 평소에 건강 문제가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건강해 보였는데.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심장 질환은 골든타임 내 처치율이 95%가 넘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안심시키려는 말과 달리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타케시가 그토록 비판하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타케시를 인계받았죠. 환자 인계합니다. 53세 남성, 심방세동, 혈압 저하, 의식 저하. 구급대원이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실 A구역으로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간호사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사들은 신속하게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이상, V1에서 V4까지 상승.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혈액 검사 스탯, 트로포닌, CKMB, BNP 포함.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연락, 긴급 CT 준비. 그때 일본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혼다 영사입니다. 타케시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의사가 잠시 나와 설명했습니다. 현재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의심됩니다. 추가 검사 중이고 상황에 따라 긴급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이송은? 혼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 기압 변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의료진을?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골든타임은 1시간 남았습니다. 혼다 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믿어도 될까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트로포닌 수치 이상 상승, 급성 심근경색 확실합니다. 의사가 즉시 돌아섰습니다. 심혈관 조영실 준비, 스텐트 시술 준비, 마취과 대기.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시술해야 합니다. 의서가 필요한데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혼다 영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잖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실세동. 다른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CPR 시작.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타케시를 둘러쌌습니다. 한 의사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간호사는 엠브백으로 인공호흡을 했죠. 제세동기, 200줄, 차징, 클리어. 전기 충격과 함께 타케시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아직 심실세동입니다. 360줄로 올려. 에피네프린 한 번 더. 우리는 유리문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웨이롱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카밀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제발. 카밀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두 번째 제세동, 세 번째 제세동. 의료진의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충격 후 마침내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동일동 회복.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박수 정상화되고 있어요. 의료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하지만 대동맥 박리가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CT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외과, 호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근경색에 대동맥 박리까지. 2중, 3중의 위기였죠. 심장외과 과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스탠포드 A형 대동맥 박리, 상행 대동맥까지 진행됐네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혼다 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장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수술하면 70%, 1시간 늦으면 50%, 2시간 늦으면 30% 이하입니다. 그럼 수술해 주세요. 혼다 영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작년에만 이런 수술을 150건 이상 성공시켰습니다. 믿어주세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속도였죠. 마치 모든 부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7번 준비 완료. 체외순환팀 대기 중. 혈액은행에서 A형 RH- 혈액 10유닛 준비. 마취과 도착. 중환자실 병상 확보. 불과 20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캐시가 수술실로 이송되기 직전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우리를 발견하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그토록 무시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카밀라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타케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이 날 살려주려고. 당연한 일입니다. 담당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국적이 어디든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대기실의 벽면 모니터에는 수술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21시 47분 수술 시작, 21시 52분 마취 완료, 22시 5분 개용 시작.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원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웨이롱이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케시가 점심때 한국 의료를 비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아이러니가 운명인가 봐요. 카밀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타케시 씨가 배워야 할 교훈인지도. 혼다 영사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타케시의 가족, UN 일본 대표부 모두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네, 한국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어로 보고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일 줄은. 밤 10시 30분 모니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체외순환 시작.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심장을 멈추고 수술하는 거예요. 인공 심폐기가 대신 혈액을 순환시키죠.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A형 RH-가 희귀 혈액형이라 저도 A형 RH-입니다. 웨이롱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헌혈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잠깐만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걸더니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혈액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웨이롱이 떠나고 우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렀죠. 밤 11시 병원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긴급 헌혈 요청이 나갔고 희귀 혈액형 보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의료진이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타케시 씨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A형 RH-예요. 헌혈하러 가는 길입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수술 중이신데 혈액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선배님이라니?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심장외과 과장님이요. 한국 최고의 대동맥 전문가세요. 타케시 씨는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받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병원 행정 직원들이었죠. 우리도 헌혈하러 갑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든 한국인 환자든 상관없어요.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타케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밤 11시 30분 모니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대동맥 치환 진행 중. 그때 수술실에서 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죠. 경과는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손상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더? 혼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2~3시간 정도요. 과장님이 정말 섬세하게 수술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돌아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술 보조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고 있대요. 실시간으로 혈관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봉합 위치를 제안한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이 수술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하지만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죠. 특히 이런 복잡한 수술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죄송합니다. 병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타케시 씨 상태가 걱정되어 직접 왔습니다. 병원장님이 직접? 혼다 영사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외국인 환자, 그것도 UN 관계자의 응급수술이니까요. 우리 병원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죠. 병원장은 직접 수술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과장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대동맥 치환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우리 과장은 아시아에서 이런 수술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의사입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새벽 1시 웨이롱이 헌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밝았죠. 400cc 뽑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줄 서서 헌혈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이?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네, 심지어 환자 보호자들도 있었어요. 자기 가족도 아픈데 남을 위해 헌혈하다니. 새벽 2시 중요한 고비가 왔습니다. 모니터에 긴급 메시지가 떴죠. 추가 혈관 손상 발견 수술 범위 확대. 혼다 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위험한 건가요? 바로 그때 수술실에서 다른 의사가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상 범위 내입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확인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죠. 놓쳤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케시 씨를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카페테리아 직원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장님이 보내셨어요. 밤새 기다리시느라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떠나려다 돌아섰습니다. 저도 아까 헌혈했어요. 일본 분이든 한국 분이든 생명은 다 똑같잖아요. 꼭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빌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담요를 가져다주는 간호사, 대기실 온도를 조절해주는 직원,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도 조용히 일하며 우리를 배려했죠. 새벽 4시 드디어 고대하던 소식이 왔습니다. 대동맥 치환 완료, 심장 재박동 시작.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체외순환을 중단하고 심장이 스스로 뛰어야 하는 시점. 5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 자발 박동 확인 안정적. 대기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카밀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웨이롱은 주먹을 불끈 쥐며 예스를 외쳤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갑작스러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부정맥 발생 응급 처치 중.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혼다 영사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죠. 10분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부정맥 조절 완료, 상태 안정화. 새벽 5시 수술이 시작된 지 7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외과 과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엔 극도의 피로가 보였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웨이롱과 카밀라는 서로 껴안았고 혼다 영사는 눈물을 흘렸죠. 과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손상이 광범위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인공혈관으로 대동맥을 제거했고 심장 기능도 정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다 영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다음 24시간이 진짜 고비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이제 쉬셔야. 아뇨.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케시 씨가 중환자실에서 안정될 때까지는 제가 직접 지켜볼 겁니다. 제 환자니까요. 타케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볼 수 있었죠. 온몸에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첫 번째 의식 확인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타케시를 조심스럽게 깨웠죠. 타케시 씨, 들리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기적처럼 타케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 회복 확인. 간호사가 밝게 외쳤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새 지켜본 그들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죠. 아침 7시 교대 시간이었지만 밤새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많은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안 가세요? 제가 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타케시 씨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보고 싶어서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린 생명이잖아요. 아침 8시 타케시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죠. 과장이 직접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타케시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타케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대신 그는 과장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과장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 인사입니다. 타케시가 회복되면서 병실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죠. 그리고 그 시간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파엘, 타케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죠. 작은 나라의 허세라고, 거품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진정한 인간애였어요. 웨이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중국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봤잖아.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을. 카밀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타케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전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료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꼭 살려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날 그저 일본인이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봤어요. 그때 주치의가 회진을 왔습니다. 타케시가 그를 붙잡았죠.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전 한국을 비판하던 사람인데. 주치의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의 국적이나 신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왔고 개발 시기엔 국제 원조를 받았죠.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인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 타케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은혜를 나누는 거죠. 주치의가 정정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주치의가 나간 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이제 알겠어. 웨이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그들은 여기서 일의 의미를 찾는 거야.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지. 맞아요. 카밀라가 동의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움직이니까. 타케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놀라서 쳐다보자 그가 설명했죠. 쑤어서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 최고의 환대 정신이라고 믿었는데 한국에서 진짜 오모테나시를 경험하고 있네요. 오후에는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유엔 사무소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타케시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셨는데도 오셨네요. 타케시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한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비판도 발전의 기회죠.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도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타케시 선생님의 비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실수가 많고 배울 게 많죠. 다만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 했죠. 저녁이 되자 타케시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라파엘, 보고서에 제 이야기를 꼭 써두세요. 한국을 가장 비판했던 제가 한국에 의해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도요. 타케시, 웨이롱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해요. 타케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정한 가치를 못 보게 만드는지.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는 게 쉽지 않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GDP나 기술력에 있지 않다. 그들의 힘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헌신,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려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다. 일주일 후 타케시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유엔 사무소에서 종합 브리핑을 받기로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유엔 사무소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사무총장까지 참여하고 있었죠. 라파엘, 중간 보고를 받았네. 사무총장이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이더군. 제가 일어서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방식, 현지인을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케시의 사건까지. 특히 타케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국제협력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뉴욕 본부의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그대로 복사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배워야 합니다. 겸손함, 현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성 말이죠. 타케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케시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죠. 저는 한국을 가장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성과를 운이라고, 거품이라고 폄하했죠.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한 건 한국의 의료진이었고 제게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눈을 뜨고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참가자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죠. 웨이롱도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한국이 보여준 길이 맞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가르침이 아닌 배움, 원조가 아닌 파트너십. 이게 미래예요. 사무총장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최종 보고서를 기대하겠네. 그리고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 방안을 검토해주게.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사무소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파트너가 된 것 같네요. 파트너라. 제가 그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중시하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위에 있으려 하지 않아요. 함께 가려고 하죠.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이 조화를 이룬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이 도시처럼이야.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것. 그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윤이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죠. 한국 전통 매듭이에요. 각각 다른 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죠. 우리의 협력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타케시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명의 은인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아니 한국보다 더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뛰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죠. 기내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죠. 한국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줬다. 국제협력의 본질은 우월함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한 나눔이며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성장이다. 유엔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려면 한국이 보여준 길을 깊이 연구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들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나라다. 제네바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사무총장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말했죠. 이 보고서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파엘,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죠. 변화를 거부하면 미래도 없다는 거요. 보고서가 공개되자 유엔 내부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교훈 겸손한 협력의 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했죠. 각국 대표부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독일 대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죠. 라파엘, 우리도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하고 싶네.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프랑스,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도 비슷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었죠.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방식이 나왔어요. 케냐 대표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파트너로 대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원했던 전부예요. 한 달 후 유엔 총회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이 주제였죠. 저는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타케시의 사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병상에서 한국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국적도, 과거의 갈등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책임이었죠. 청중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 둘째, 현지인은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것. 셋째, 받은 도움을 갚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선순환이라는 것.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케시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일본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카밀라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한국 협력 프로젝트 신청이 벌써 200개가 넘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방법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했죠. 한국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한국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웨이롱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타케시도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베푼 것처럼 조건 없이 나누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사무총장이 총평을 했습니다. 오늘은 유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날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큰 지혜를 배웠죠. 이제 그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감사는 한국에게 하세요. 그들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그저 본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한국 대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라파엘 국장님, 편견 없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됐으니까요.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발코니로 나가 제네바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카밀라가 옆으로 다가왔죠. 국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야 했으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법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하늘을 올아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겠죠. 서구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로 한국이 그 길을 열었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기 전 나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하지만 그들은 내 오만을 탓하지 않고 진실을 보여줬다. 이제 나의 사명은 분명하다. 그들이 심은 변화의 씨앗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다. 라파엘의 보고서는 유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나침반이었죠. 타케시는 완전히 회복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웨이롱은 중국에서 겸손한 협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카밀라는 한국에 파견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라파엘은 은퇴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전파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마음,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를 증언하면서 말이죠. 변화는 편견을 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생각해봅니다. 내가 가진 편견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가?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함께 가자, 더 멀리 가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자. 지금까지 유엔을 뒤흔든 한국의 기적, 그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